제1장 꾀보 삼형제. 옛날 어느 마을에 삼형제가 살았다. 이름은 큰놈, 둘째, 막내였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형제끼리 살았는데 셋 다 일하기는 싫어하고 꾀만 부리는 게으름뱅이들이었다. 어느 날 동네 부자 영감이 찾아왔다. 너희 셋이 내 밭을 닷새만 일궈주면 쌀 한 섬을 주겠다. 형제들은 쌀이 탐났지만 일하기는 싫었다. 머리를 맞대고 궁리했다. 큰놈이 말했다. 내게 좋은 꾀가 있다. 우리 병이 났다고 하자. 다음날 부자 영감이 왔을 때 삼형제는 모두 누워 있었다. 아이고 배야. 배가 아파서 못 일하겠어. 나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나는 다리를 못 쓰겠어. 부자 영감이 화를 냈다. 이놈들이 거짓말하는구나. 의원을 불러서 확인해 보겠다. 형제들은 당황했다. 하지만 둘째가 꾀를 냈다. 내가 의원 흉내를 낼 테니 큰형님과 막내는 환자 흉내만 내. 둘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의원 흉내를 냈다. 내가 보니 이 두 사람은 정말 아프구만. 하지만 나는 방금 나았소. 부자 영감이 어이없어 했다. 네가 의원이라니 말이 되느냐? 되고 말고. 내가 이 둘을 고쳐주겠소. 하지만 약값으로 쌀 5마리 필요하오. 부자 영감은 어이가 없어서 그냥 쌀 5마리를 주고 갔다. 삼형제는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일하지 않고 쌀을 얻었다. 며칠 후 마을 훈장이 찾아왔다. 너희 집안이 유명한 학자 집안이라던데 내 제자들을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 사실 삼형제는 글을 하나도 몰랐다. 하지만 막내가 꾀를 냈다. 우리가 가르쳐 드리지요. 다음 날 제자 셋이 왔다. 삼형제는 큰 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특별한 수업을 하겠다. 각자 집으로 가서 밥을 한 그릇씩 가져오너라. 제자들이 밥을 가져오자 삼형제는 받아 먹었다. 이것이 첫 번째 가르침이다. 남에게 베푸는 법을 배운 것이니라. 제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둘째 날에는 제자들에게 장작을 한 짐씩 지고 오라고 했다. 그리고 받아서 썼다. 이것이 두 번째 가르침이다. 스승을 섬기는 법을 배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제자들에게 빨래를 시켰다. 이것이 세 번째 가르침이다. 근면의 미덕을 배운 것이니라. 훈장이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이놈들이 제자들을 속였구나. 삼형제가 태연하게 말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에 참된 가르침을 준 것입니다. 베풀고 섬기고 일하는 건 말입니다. 훈장은 할 말이 없었다. 어찌 보면 맞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화만 내고 돌아갔다. 가을이 되자 마을에서 추수 일꾼을 구했다. 품삯이 좋았다. 삼형제는 가고 싶었지만 일은 하기 싫었다. 큰놈이 꾀를 냈다. 우리가 양반인 척하자. 양반은 일을 안 해도 대접을 받잖아. 삼형제는 헌옷을 주워 입고 갓을 쓰고 추수판에 나타났다. 우리는 먼 곳에서 온 양반들이요. 이 고을 풍속이 궁금하여 왔소. 일꾼들이 의아해했다. 마을 이장이 삼형제를 알아보았다. 이놈들이 우리 마을 게으름뱅이들 아니냐? 무엇이 게으름뱅이란 말이오? 우리는 정중양반 삼형제요. 정중양반이 무엇이냐? 정말 중요한 양반이라는 뜻이오.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삼형제는 태연했다. 웃지 마시오. 우리가 일하는 법을 보여주겠소. 큰놈이 논두렁에 앉아서 노래를 불렀다. 둘째는 그늘에 누워서 구경했다. 막내는 물을 마시며 쉬었다. 이것이 진정한 일이오.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오. 이장이 어이없어 했다. 이놈들을 당장 쫓아내라. 하지만 일꾼들은 삼형제 때문에 즐거웠다. 일하면서 웃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장에게 말했다. 저 형제들이 있으니 일이 재미있습니다. 있게 해주십시오. 이장은 어쩔 수 없이 허락했다. 삼형제는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밥만 얻어먹었다. 겨울이 되자 삼형제는 굶을 판이었다. 집에는 먹을 것이 없었다. 둘째가 말했다. 우리가 제주를 팔자. 제주꾼 행세를 하는 거야.
마을 잔치에 가서 삼형제는 재주를 부리기 시작했다. 큰 놈이 말했다. 내가 공중제비를 넘겠소.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큰 놈이 달려가더니 넘어졌다. 아이고. 사람들이 걱정했다. 하지만 큰 놈이 웃으며 일어났다. 이것이 제 재주요. 넘어지는 재주. 사람들이 황당해했다. 하지만 웃음이 나왔다. 둘째가 말했다. 내가 노래를 하겠소. 둘째가 입을 크게 벌리고 소리를 질렀다. 으아아. 사람들이 귀를 막았다. 둘째가 웃으며 말했다. 이것이 제 노래요. 산신령이 놀랄 노래. 사람들은 기가 찼지만 웃었다. 막내가 말했다. 내가 마술을 보여주겠소. 막내가 떡 1개를 입에 넣었다. 그리고 입을 벌렸다. 짠! 떡이 사라졌소. 그냥 먹은 것 아니냐? 아니요. 마술이요.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삼형제의 엉터리 재주가 오히려 재미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떡과 음식을 주었다. 삼형제는 배불리 먹었다. 봄이 되었다. 삼형제는 또 꾀를 부렸다. 이번에는 점쟁이 행세를 하기로 했다. 우리가 점을 쳐드립니다. 마을 안악이 왔다. 우리 남편이 언제 돌아올까요? 큰 놈이 눈을 감고 중얼거렸다. 점괘에 나오기를. 해가 뜰 때나 해가 질 때나 한낮이나 밤중에 돌아오시겠구려. 그럼 언제라는 말씀이에요? 하루 중 언젠가는 오신다는 말씀이지요. 안악이 어이없어 했지만 맞는 말이었다. 하루 중 언젠가는 남편이 돌아올 것이니까. 다른 사람이 왔다. 올해 농사가 잘 될까요? 둘째가 대답했다. 비가 적당히 오고 해가 적당히 비추면 잘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구려. 그야 누구나 아는 것 아닌가요? 맞소. 하지만 이것이 진리이요. 사람들은 황당했지만 돈을 주고 갔다. 어차피 점이란 것이 다 그런 것 아니냐며 웃었다. 여름이 되자 마을에 도둑이 나타났다. 부자 영감의 곳간을 털어갔다. 부자 영감이 삼형제를 찾았다. 너희가 점을 잘 친다며? 도둑을 찾아내면 상을 주겠다. 삼형제는 머리를 맞댔다. 막내가 꾀를 냈다. 우리가 도둑 잡는 척만 하자. 삼형제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말했다. 도둑아, 우리는 너를 안다. 네가 누군지 다 안다. 사실 아무것도 모르면서 허세를 부린 것이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진짜 도둑이 겁을 먹은 것이다. 도둑은 마을 대장간 주인이었는데 삼형제가 정말 자기를 아는 줄 알고 떨었다. 밤에 도둑이 삼형제 집에 찾아왔다. 제발 고발하지 마시오. 훔친 물건을 다 돌려주겠소. 삼형제는 놀랐지만 태연한 척했다. 우리가 진작 알고 있었지. 내일 부자 영감에게 물건을 돌려주어라. 다음 날 도둑은 물건을 돌려주었다. 부자 영감이 감탄했다. 어떻게 도둑을 알아냈느냐? 우리에게는 신통력이 있소이다. 부자 영감이 삼형제에게 상을 주었다. 쌀 2섬이었다. 삼형제는 그 일로 마을의 명탐정이 되었다. 물론 우연이었지만 말이다. 가을이 되자 원님이 마을에 행차했다. 원님은 삼형제의 소문을 들었다. 그대들이 신통력이 있다지? 나를 감동시키면 벼슬을 주겠노라. 삼형제는 당황했다. 하지만 큰 놈이 나섰다. 원님, 제가 원님의 과거를 맞춰보겠습니다. 좋다. 해보아라. 큰 놈이 눈을 감고 말했다. 원님께서는 어렸을 때 아이셨습니다. 그야 당연하지 않느냐? 그리고 젊었을 때는 젊은이셨습니다. 그것도 당연하지. 그리고 지금은 나이가 드셨습니다. 원님이 웃음을 터뜨렸다. 이놈아, 그런 것은 누구나 아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단순한 법입니다. 원님이 삼형제를 보며 생각했다. 이놈들은 게으르지만 재미있다. 백성들을 웃길 수 있는 재주가 있다. 좋다. 너희에게 벼슬을 주마. 나라시를 도우라. 삼형제는 벼슬을 받았다.
하지만 일은 하지 않았다. 대신 원님의 심부름꾼이 되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웃겼다. 어느 날 원님이 말했다. 너희가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구나. 무슨 비결이냐? 둘째가 대답했다. 저희는 백성들과 같은 눈높이입니다. 저희도 게으르고 백성들도 가끔은 게으르고 싶어 하니까요. 원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다. 너희를 보면 백성들이 위안을 받는구나. 겨울이 되었다. 삼형제는 벼슬은 있지만 여전히 게으름을 피웠다. 어느 날 임금님께 바칠 진상품을 준비해야 했다. 원님이 삼형제에게 맡겼다. 좋은 물건을 구해오너라. 삼형제는 고민했다. 좋은 물건은 비쌌고 돈은 없었다. 막내가 꾀를 냈다. 우리가 직접 만들자. 특별한 물건을 말이야. 삼형제는 흙으로 인형을 빚었다. 그리고 그럴듯한 이름을 붙였다. 이것은 행복인형이옵니다. 보면 행복해지는 인형이지요. 원님이 의심했다. 이게 무슨 진상품이냐? 원님, 한번 보십시오. 행복해지실 겁니다. 원님이 인형을 보았다. 우스꽝스럽게 생긴 얼굴이 웃음을 자아냈다. 허허, 정말 보니 웃음이 나는구나. 원님은 그 인형을 임금님께 진상했다. 임금님도 인형을 보고 웃었다. 이것은 누가 만든 것이냐? 삼형제라는 자들입니다. 재미있는 자들이로구나. 불러오너라. 삼형제는 궁궐로 갔다. 임금님 앞에서도 꾀를 부렸다. 임금님이 물었다. 너희는 무슨 재주가 있느냐? 큰놈이 대답했다. 저는 잠자는 재주가 있습니다. 잠자는 재주? 네, 언제 어디서나 잘 수 있습니다. 임금님이 웃었다. 그것이 무슨 재주냐? 둘째가 말했다. 저는 먹는 재주가 있습니다. 먹는 재주? 네, 무엇이든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임금님이 더 크게 웃었다. 막내가 말했다. 저는 웃기는 재주가 있습니다. 웃기는 재주? 네, 지금 임금님께서 웃고 계시지 않습니까? 임금님이 배를 잡고 웃었다. 하하, 정말 재미있는 자들이로다. 임금님은 삼형제를 궁궐 광대로 삼았다. 삼형제는 일하지 않고 임금님을 웃기기만 하면 되었다. 삼형제는 행복했다. 일은 안 하고 밥은 먹고 살 수 있었으니까. 세월이 흘렀다. 삼형제도 나이가 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게으름을 피웠다. 어느 날 임금님이 말했다. 너희가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었구나. 무슨 교훈입니까? 힘들게 살지 말라는 건 말이다. 가끔은 쉬어가며 웃으며 살라는 것이지. 삼형제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가 그런 교훈을 주었다면 기쁩니다. 삼형제는 늙어서도 여전히 꾀를 부리며 살았다. 하지만 그 꾀가 사람들을 웃겼고 위안을 주었다. 사람들은 힘들 때 삼형제를 떠올렸다. 삼형제처럼 살 수는 없지만 가끔은 저렇게 살고 싶다. 그것이 삼형제가 남긴 것이었다. 웃음과 위안이었다.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 삼형제 이야기가 전해진다. 게으르지만 꽤 많고 못됐지만 미워할 수 없는 삼형제 이야기 말이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웃는다. 그리고 생각한다. 인생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말자. 가끔은 삼형제처럼 웃으며 살자. 그것이 꾀보 삼형제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다.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꾀를 부리며 웃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삼형제처럼만 살면 안 된다. 그것은 다들 안다.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은 저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것이다. 그래서 삼형제 이야기는 지금도 사랑받는다. 우리 안에 게으름뱅이를 위로해주니까 말이다. 제2장 욕심꾸러기 오리. 어느 마을 연못가에 오리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이 오리는 아침이면 언제나 연못 주변을 빙빙 돌며 먹이를 찾아다녔지요. 오늘은 무얼 먹을까? 배가 고프구나. 오리는 연못 옆 밭둑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때 저 멀리 황금빛 옥수수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을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옥수수 알갱이들이 탐스럽게 익어 있었습니다.
저것 좀 보게. 옥수수가 저렇게 많다니. 오리는 서둘러 옥수수밭으로 달려갔습니다. 밭주인 할아버지가 수확하다 떨어뜨린 옥수수 알갱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오리는 부리로 알갱이 하나를 쪼아 먹었습니다. 맛있구나. 이렇게 맛있는 옥수수는 처음이야. 한 알, 두 알, 세 알. 오리는 정신없이 옥수수를 먹었습니다. 배가 부르기 시작했지만 오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지. 더 먹어야겠어.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먹으면 내일은 뭘 먹지? 아냐, 집으로 가져가야겠어. 그럼 여러 날 먹을 수 있을 거야. 오리는 부리에 옥수수 알갱이 하나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아직도 알갱이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한 알만 가져가기엔 너무 아깝구나. 조금만 더 물면 되겠지. 오리는 부리에 이미 문 알갱이 옆에 또 하나를 물었습니다. 부리가 조금 무거워졌지만 괜찮았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적당해. 그런데 발걸음을 떼려는데 또 다른 알갱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유난히 크고 탐스러운 알갱이였습니다. 저것도 물고 가야지. 저렇게 큰 건 흔하지 않아. 오리는 욕심이 생겨 세 번째 알갱이도 부리에 물었습니다. 이제 부리가 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오리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부리에 공간이 남았는데 조금만 더 물면 어떨까? 네 번째, 다섯 번째 알갱이가 부리에 들어갔습니다. 오리의 부리는 옥수수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부리를 담을 수도 없었습니다. 무겁긴 하지만 참아야지. 이만큼 가져가면 한동안 배고프지 않을 거야. 오리는 비틀거리며 연못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부리가 너무 무거워 고개를 제대로 들 수 없었습니다. 발밑도 잘 보이지 않았지요. 아, 돌이 있었구나. 오리는 작은 돌에 걸려 비틀거렸습니다. 그 순간 부리에서 옥수수 알갱이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아, 떨어졌어. 오리는 당황해서 떨어진 알갱이를 주우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부리에 물고 있던 다른 알갱이 하나가 또 떨어졌습니다. 이런, 또 떨어졌잖아. 오리는 부리에 남은 알갱이들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미 부리를 제대로 담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한 알갱이를 주우려다 다른 알갱이가 떨어지고 그것을 주우려다 또 다른 알갱이가 떨어졌습니다. 안 돼. 내 옥수수들. 오리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떨어지는 알갱이들을 주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허둥지둥 움직일수록 부리에서 알갱이들이 자꾸만 떨어져 나갔습니다. 조금 있으니 부리에 남은 알갱이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오리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멈춰 섰습니다. 휴, 이제 한 알만 남았구나. 오리는 마지막 남은 알갱이라도 지키려고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그런데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그만 그 마지막 알갱이마저 물속으로 풍덩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 마지막 것까지. 오리는 급히 물속으로 고개를 들이밀었지만 이미 옥수수 알갱이는 물속 깊은 곳으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리는 연못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처음에 한두 알만 물고 왔으면 지금쯤 맛있게 먹고 있을 텐데. 오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걸. 한꺼번에 너무 많이 가져가려다 결국 하나도 못 가졌구나. 그때 옆 밭둑을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오리를 보고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 녀석아, 욕심을 부리다 다 잃어버렸구나. 세상 이치가 그런 거야. 적당히 만족할 줄 알아야지. 할아버지는 품에서 옥수수 알갱이 몇 개를 꺼내 오리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자, 이번엔 천천히 하나씩 먹거라. 오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거군요. 오리는 알갱이 하나를 조심스럽게 먹었습니다. 천천히 씹어 먹으니 그 맛이 더욱 좋았습니다. 역시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씩 먹는 게 제일이구나. 그날 이후로 오리는 많은 것을 한꺼번에 가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먹을 수 있는 만큼만 가져왔습니다. 많이 가지는 것보다 소중히 여기며 먹는 게 중요해.
어느 날 오리는 또다시 옥수수밭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알갱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번엔 딱 2알만 가져가야지. 오리는 부리에 알갱이 2개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연못으로 돌아왔습니다. 단 한 알도 떨어뜨리지 않았지요. 연못가에 앉아 오리는 알갱이 하나를 먹었습니다. 맛있구나. 천천히 먹으니 더 맛있는 것 같아.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다음날 먹으려고 아껴두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먹으면 좋겠어. 다음날 아침 오리는 어제 아껴둔 알갱이를 꺼내 먹었습니다. 오래 기다린 만큼 그 맛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중요하구나.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젊은 오리 한 마리가 찾아왔습니다. 이 젊은 오리도 옥수수밭을 발견하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옥수수가 이렇게 많다니. 전부 다 가져가야겠어. 젊은 오리는 부리에 옥수수를 가득 물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늙은 오리가 다가갔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그렇게 많이 물면 안 되네. 왜요? 많이 가져갈수록 좋잖아요. 아니야. 욕심을 부리면 결국 하나도 못 가지게 된다네. 늙은 오리는 자신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욕심을 부리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그날의 이야기를 말이지요. 젊은 오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당히 만족할 줄 알아야 해. 그게 진정한 지혜라네. 젊은 오리는 딱 2알만 부리에 물고 조심히 걸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늙은 오리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젊은이는 나처럼 실수하지 않겠구나. 마을 사람들은 이 오리의 이야기를 듣고는 서로에게 전했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더라. 그래, 적당히 만족할 줄 알아야지. 어느 추수가 끝난 날, 밭주인 할아버지가 오리들을 위해 옥수수를 조금 남겨두었습니다. 이것들이 적당히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어야지. 오리들은 그 옥수수를 나눠 먹었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서로 양보하며 먹었지요. 그러자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나눠 먹으니까 모두가 행복하네. 그래, 혼자 많이 가지려 하면 오히려 손해야.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그 마을 오리들은 여전히 연못가에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늙은 오리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가지자. 오늘 먹을 것만 있으면 충분해. 내일을 위해 조금씩 모으되 너무 많이 모으려 하지는 말자. 오리들은 이렇게 살아가며 서로를 아꼈습니다. 누구 하나 욕심을 부리지 않았기에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늙은 오리는 연못가 버드나무 아래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 욕심을 버리니 마음이 편해졌어. 바람이 불어와 버드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오리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습니다. 세상에는 가질 것이 참 많지만 정작 필요한 건 얼마 되지 않아. 그걸 깨달으니 모든 게 감사하구나. 해가 지고 달이 떠올랐습니다. 연못에는 달빛이 비쳐 은빛 물결이 일렁였습니다. 오리들은 연못가에 모여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 내일도 이렇게 평화로웠으면 좋겠어. 욕심 부리지 않으면 매일이 평화롭지. 오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고 가진 것에 만족하는 데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오리들은 별빛 아래 잠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리들은 다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연못 주변을 거닐며 먹이를 찾았지만 누구도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먹을 만큼이면 충분해. 그래, 내일은 내일의 먹이가 있을 거야. 마을 사람들은 이 오리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저 오리들을 보게. 욕심이 없어.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래, 적당히 만족할 줄 알아야지. 사람들도 오리들에게서 배웠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그러자 마을 전체가 평화로워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리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오리들이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는구나. 작은 것에 만족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주고 있어. 아이들도 오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욕심쟁이 오리 이야기 들었지? 응,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거 배웠어. 우리도 나눠 먹어야 해. 아이들은 간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혼자 많이 가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늙은 오리는 더욱 나이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만큼은 여전히 맑고 평화로웠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배움은 욕심을 버리는 것이었어. 그 하나를 깨닫고 나니 모든 것이 달라졌지. 어느 봄날 새끼 오리들이 태어났습니다. 늙은 오리는 그 새끼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할아버지가 해줄 이야기가 있단다. 새끼 오리들이 할아버지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옛날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말이야. 욕심을 부려서 큰 실수를 했단다. 늙은 오리는 옥수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새끼 오리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들었습니다. 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모두 잃어버렸단다. 하지만 그 덕분에 큰 깨달음을 얻었지.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야. 새끼 오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욕심 부리지 않을게요. 그래, 착한 아이들이구나. 늙은 오리는 새끼들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자신의 실수가 후손들에게 교훈이 되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전체가 모여 잔치를 열었습니다. 수확한 곡식을 나눠 먹으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올해도 풍년이었네. 모두가 나눠 먹으니 더 맛있어. 욕심 부리지 않고 나누니 복이 오는 것 같아. 사람들과 오리들은 함께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달빛 아래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늙은 오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참 감사한 인생이야. 욕심을 버리고 나니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구나.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 아래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깊은 평화와 만족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오리와 마을 사람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나눔을 실천하며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었습니다. 제3장 꿀단지 욕심쟁이 어느 마을에 개구쟁이 소년이 살았습니다. 이름은 돌쇠였습니다. 돌쇠는 무엇보다 달콤한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머니, 배가 고파요. 조금만 기다려라. 저녁상을 차리고 있다. 하지만 돌쇠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부엌을 기웃거리다가 선반 위에 놓인 커다란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저게 뭘까? 돌쇠는 의자를 가져다 놓고 올라갔습니다. 항아리 뚜껑을 살짝 열어보니 황금빛 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와, 꿀이다. 돌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니가 장에서 사온 귀한 꿀이었습니다. 약을 지을 때 쓰려고 아껴두신 것이었지요. 조금만 먹어야지. 어머니가 모르시게. 돌쇠는 손가락을 꿀단지에 넣어 꿀을 찍어 먹었습니다. 이렇게 달콤할 수가. 한 번, 두 번, 세 번. 손가락으로 꿀을 찍어 먹었지만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는 너무 조금씩 먹어지는구나. 좀 더 많이 먹고 싶은데? 돌쇠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계셨습니다. 지금이다. 돌쇠는 항아리에 손을 쑥 집어넣었습니다. 손바닥 가득 꿀을 움켜쥐고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아, 이렇게 먹으니까 정말 맛있네. 손 가득 꿀을 퍼서 먹고 또 퍼서 먹었습니다. 입 주변이 온통 꿀로 범벅이 되었지만 돌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먹어야지.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까? 항아리 속 꿀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바닥에 조금만 남았습니다. 아, 바닥에 있는 것까지 다 먹고 싶은데. 손을 아무리 뻗어도 바닥에 꿀은 닿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꿀까지 먹을 수 있을까? 그때 번쩍이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머리를 넣으면 되겠다. 돌쇠는 항아리 속으로 머리를 집어넣었습니다. 입을 쩍 벌려 바닥에 남은 꿀을 할아 먹었습니다. 역시 맛있어.
꿀을 다 할아먹은 돌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머리를 빼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나와야지.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머리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 안 나오지? 돌쇠는 힘을 주어 머리를 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항아리 목이 좁아서 머리가 빠져나오지 않았습니다. 끼었어. 돌쇠는 당황했습니다. 양손으로 항아리를 잡고 이리저리 흔들어 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 도와주세요. 돌쇠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어머니, 머리가 빠지지 않아요. 어머니는 돌쇠의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아들의 머리가 꿀단지에 쏙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녀석아, 꿀을 훔쳐먹다가 이 꼴이 되었구나. 죄송해요, 어머니. 너무 맛있어서 그만.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항아리를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머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다. 힘을 빼거라. 그래야 빠진다. 힘을 빼요? 알겠어요. 돌쇠는 온몸에 힘을 뺐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항아리를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아야야, 아파요. 참아야 한다. 네가 욕심을 부렸으니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어머니는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항아리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이웃 어른들을 불러와야겠다. 어머니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왔습니다. 할아버지, 아저씨들이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이 녀석이 꿀을 훔쳐먹다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돌쇠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욕심을 부리더니 결국 이렇게 되었구나. 가엾기도 하지. 어서 빼내야지. 마을 어른들이 힘을 합쳐 항아리를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항아리는 여전히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만. 항아리를 깨야 하나? 안 됩니다. 이건 귀한 항아리예요. 어머니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그 항아리는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지혜로운 노인장이 나섰습니다. 잠깐, 내게 생각이 있네. 노인장은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항아리 속에서 손으로 무엇을 쥐고 있느냐? 아무것도 안 쥐고 있어요. 정말이냐? 손을 펴보거라. 돌쇠는 항아리 속에서 손을 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손바닥에 꿀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꿀을 놓치지 않으려고 움켜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이걸 쥐고 있었네요. 그래, 그 손을 완전히 펴거라. 손가락을 쫙 펴서 아무것도 쥐지 말고. 돌쇠는 시키는 대로 손을 활짝 펴고 손가락을 모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손이 항아리 밖으로 쑥 빠져나왔습니다. 와, 손이 빠졌어요. 그래, 이제 머리도 빼보자. 목에 힘을 빼고 천천히. 노인장의 지시대로 돌쇠는 목에 힘을 빼고 조금씩 머리를 움직였습니다.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항아리를 돌렸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머리가 빠져나왔습니다. 거의 다 왔다. 조금만 더. 마침내 항아리가 쑥 빠졌습니다. 돌쇠의 머리가 자유로워졌습니다. 아이고, 살았다. 돌쇠는 목을 이리저리 돌리며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얼굴은 온통 꿀범벅이었고 머리카락도 꿀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 저 꼴 좀 보게. 욕심을 부리더니 꿀 묻은 호박이 되었구만. 노인장이 돌쇠를 보며 말했습니다. 얘야, 오늘 무엇을 배웠느냐?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걸 배웠어요. 그래, 네가 처음에 손으로 조금씩 먹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 하지만 더 많이 먹으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손에 꿀을 쥐고 있어서 손도 못 뺐어요. 그렇지. 가진 것을 놓지 못해서 더 큰 곤란을 겪은 거란다. 때로는 놓을 줄도 알아야 해. 어머니가 돌쇠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욕심을 부리면 이렇게 된단다. 네, 어머니. 다시는 욕심 부리지 않을게요.
그리고 훔쳐먹지도 않을게요. 착하구나. 이제 가서 씻어라. 온몸이 꿀투성이구나. 마을 사람들은 돌쇠를 타이르고 돌아갔습니다. 노인장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얘들아,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해 두어라. 욕심을 부리면 돌쇠처럼 곤란을 겪게 된단다.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돌쇠는 우물가에서 머리를 감았습니다. 꿀이 씻겨 내려가며 물이 달콤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에휴, 부끄러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봤잖아. 그날 밤 돌쇠는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정말 큰일 날 뻔했어. 항아리가 안 빠졌으면 어쩔 뻔했을까? 돌쇠는 이불을 뒤집었으며 부끄러움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다시는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조금씩 먹는 게 좋은 거야. 다음 날 아침 돌쇠는 일찍 일어나 어머니께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그래, 내가 깨달았으면 됐다. 이리 오너라. 어머니는 작은 그릇에 꿀을 조금 담아 돌쇠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먹으면 되는 거야. 한꺼번에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돌쇠는 조금씩 꿀을 찍어 먹었습니다. 천천히 음미하며 먹으니 어제보다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역시 천천히 먹는 게 좋네요. 며칠 후 돌쇠는 친구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친구 하나가 감 나무 밑에서 감을 주워 먹고 있었습니다. 야, 감이 정말 달다. 너희도 먹어봐. 친구들이 우르르 달려가 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감을 너무 많이 주우려다 넘어져 감을 모두 떨어뜨렸습니다. 돌쇠가 다가가 말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가지려 하지 마. 조금씩 주어야 해. 왜? 욕심을 부리면 다 잃어버려. 나도 그렇게 배웠어. 돌쇠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친구들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하, 머리가 항아리에 끼었다고?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돌쇠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부끄러웠어. 하지만 덕분에 큰 걸 배웠지. 친구들은 돌쇠의 말을 새겨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아이들은 무엇을 하든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김장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배추가 잘 됐어. 그래, 모두 나눠 먹어야지. 사람들은 서로 김치를 나눠주었습니다. 돌쇠네도 이웃집에서 김치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천만에. 우리 돌쇠 많이 컸구나. 착해졌다더니 정말 그런가 보네. 돌쇠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이제는 욕심 많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새 아이가 이사 왔습니다. 그 아이는 무엇이든 혼자 다 가지려 했습니다. 이건 내 거야. 너희는 만지지 마. 아이들이 그 아이를 멀리했습니다. 돌쇠가 다가갔습니다. 친구야, 나눠 가지면 더 재미있어. 싫어. 난 혼자 가질 거야. 돌쇠는 자신의 꿀단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새 친구는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이야기를 듣고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다 잃게 돼. 새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나도 이제부터 나눠 가지지. 아이들은 함께 어울려 놀았습니다. 서로 나누며 놀이하니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돌쇠는 어머니를 도와 밭일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 씨앗을 더 많이 심으면 안 돼요? 그럼 더 많이 수확할 수 있잖아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란다. 욕심을 부려 너무 많이 심으면 오히려 잘 자라지 못해. 적당히 심어야 튼튼하게 자란단다. 아, 그렇구나. 욕심 부리면 안 되는 거네요. 그래, 모든 일이 그렇단다. 돌쇠는 어머니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적당히 씨앗을 심고 정성껏 돌봤습니다. 여름이 되자 밭에 작물들이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욕심내지 않고 적당히 심은 덕분에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 자랐어요. 그렇지?
적당히 하는 게 최고란다. 가을이 왔습니다. 수확의 계절이었습니다. 돌쇠는 이웃들과 함께 추수를 했습니다. 올해 농사 잘 됐네. 모두 함께 나눠 먹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수확한 것을 나눴습니다. 혼자 많이 가지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햇곡식으로 만든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노인장이 돌쇠를 보며 말했습니다. 돌쇠야, 네가 많이 컸구나. 이제는 욕심 부리지 않는 착한 아이가 되었어.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모두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네가 스스로 깨달은 거란다. 그게 가장 중요하지. 마을 사람들이 돌쇠를 칭찬했습니다. 돌쇠가 모범이 되는구나. 우리 아이들도 돌쇠처럼 컸으면 좋겠어. 돌쇠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달빛이 마을을 비췄습니다. 돌쇠는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 일이 있어서 다행이야. 덕분에 중요한 걸 배웠으니까. 돌쇠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돌쇠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장가도 가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어느 날 어린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욕심이 뭐예요? 돌쇠는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꿀단지에 머리가 끼었던 이야기를 말입니다. 아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들었습니다. 정말이에요? 머리가 끼었어요? 그래, 욕심을 부려서 그렇게 됐단다. 그래서 아버지는 늘 욕심 부리지 않으려고 해. 저도 욕심 부리지 않을게요. 돌쇠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착하구나. 그날 밤 돌쇠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잊지 않고 있답니다. 바람이 불어와 돌쇠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욕심 부리지 않고 서로 나누며 살았습니다. 돌쇠의 이야기는 대대손손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옛날에 말이야, 꿀단지에 머리가 끼인 아이가 있었단다. 정말요? 어떻게 됐어요? 욕심을 부려서 그렇게 됐지. 그래서 우리는 욕심 부리면 안 된단다. 아이들은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욕심 부리지 않는 법을 배워나갔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 꿀단지 이야기만큼 교훈적인 것도 드물었습니다. 욕심을 경계하고 적당히 만족할 줄 아는 지혜를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서로 나누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제사장 꽤 많은 거지 어느 마을에 거지 한 명이 살았습니다. 이름은 봉구였습니다. 봉구는 가진 것은 없었지만 말재주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배가 고프구나. 어디 가서 밥이라도 얻어먹어야겠는데. 봉구는 마을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북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 쿵, 쿵. 저 소리는 뭐지? 봉구가 소리 나는 쪽으로 가보니 마을 어귀에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부잣집 도련님이 장가를 드는 날이었습니다. 와, 저렇게 큰 잔치라니. 음식도 가득하고. 봉구의 입에서 침이 꿀꺽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거지 차림으로는 잔치집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저 음식들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봉구는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러다 번쩍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봉구는 잔치집 마당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인들이 봉구를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지가 여기는 왜 왔어? 썩 물러가지 못해. 잠깐만 기다리시게. 나는 이 집 주인 어르신과 아주 각별한 사이라네. 뭐? 각별한 사이?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이 아니야. 가서 주인 어르신께 봉구가 왔다고 전해보게. 하인들은 반신반의하며 주인 영감에게 달려갔습니다.
날이 밖에 봉구라는 거지가 나리와 각별한 사이라며 들어왔습니다. 주인 영감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봉구? 그런 사람 아는데? 사실 주인 영감은 봉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잔칫날이라 기분이 좋았고 혹시나 싶어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봉구는 주인 영감을 보자마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르신, 오랜만입니다. 주인 영감은 봉구를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나를 아시오? 예, 물론입니다. 3년 전 장날에 시장에서 뵙지 않았습니까? 3년 전? 장날? 그렇습니다. 제가 넘어져 있는 것을 어르신께서 일으켜 주셨지요. 주인 영감은 생각해봤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일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장에 가본 적이 많았으니까요. 아, 그랬던가? 예. 그날 어르신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경사가 있다기에 축하드리러 왔습니다. 주인 영감은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랬구만. 고맙네. 마침 잔치 중인이 들어와서 먹고 가게. 감사합니다, 어르신. 봉구는 씩씩하게 잔칫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인들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저 거지가 정말 주인 나리와 아는 사이였어? 모르겠네. 하지만 나리께서 들어오라 하셨으니. 봉구는 상 앞에 앉았습니다. 갖가지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떡, 고기, 생선, 나물, 전, 탕, 찌개까지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야, 이렇게 좋은 음식들이라니. 봉구는 정신없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옆자리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주인 나리와 아는 사이라던데. 거지 같은데 무슨 사이겠어? 봉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먹었습니다. 한참을 먹고 나니 배가 불렀습니다. 아, 배불러. 이제 나가야겠구나. 그런데 막 일어서려는데 주인 영감이 다가왔습니다. 봉구, 그냥 가려는가? 예, 어르신. 잘 먹었습니다. 아니야, 잔치가 끝날 때까지 있다 가게. 오늘은 내 아들 혼례날이네. 하지만 저는 볼품없는 거지입니다. 괜찮네. 자네가 나를 축하하러 왔다니 고마울 따름이야. 봉구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거 더 좋아졌는걸? 하루 종일 먹을 수 있겠구나. 잔치는 계속되었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오고 춤을 추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와, 흥겹구나. 봉구도 신이 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주인 영감이 봉구에게 물었습니다. 봉구, 자네도 무언가 재주를 보여주지 않겠나? 재주요? 그래, 잔칫날인데 모두가 즐거워야 하지 않겠나? 봉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좋네. 어디 들어보세. 사람들이 봉구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봉구는 목청을 가다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아주 가난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 선비는 공부는 잘했지만 집안이 너무 가난했지요.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느 날 선비가 길을 가다가 부잣집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배고픈 선비는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누추한 차림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선비는 용기를 내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말했지요. 제가 씨 한 수 지어드리겠으니 밥 한 끼만 주십시오라고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인은 선비의 재주가 궁금해서 허락했습니다. 선비는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시를 지었고 주인은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선비에게 밥은 물론 돈까지 주었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좋은 이야기로구먼. 가난해도 재주가 있으면 되는 거야. 주인 영감도 흐뭇해했습니다. 역시 봉구는 말재주가 좋구먼. 술 한 잔 더 마시게. 봉구는 술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야기 속 선비나 나나 비슷하구나. 재주로 밥을 얻어먹는 것이. 해가 저물어갔습니다. 잔치는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지고 또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야, 저녁까지 먹을 수 있다니. 봉구는 기쁜 마음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옆자리에 앉은 양반이 봉구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여보게, 자네 정말 주인과 아는 사이인가? 물론이지요. 이상하군. 나는 주인과 30년 지기인데 자네를 본 적이 없네. 봉구는 당황했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먼 곳에 살기 때문입니다. 자주 오지 못했지요. 먼 곳? 어디 사는가? 저 산 너머 마을에 삽니다. 그래? 그럼 오늘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경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걸어왔습니다. 양반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봉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위기를 넘겼구나. 밤이 깊어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잔치 정말 좋았어. 음식도 맛있었고, 봉구도 슬슬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인 영감이 다가왔습니다. 봉구,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가게. 예? 여기서요? 그래, 먼 길을 왔는데 밤길은 위험하네. 내일 아침 밥 먹고 가도 늦지 않아. 봉구는 속으로 환호했습니다. 이거 정말 대박이구나. 아침까지 먹을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어르신. 봉구는 사랑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푹신한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런 좋은 곳에서 자다니. 꿈만 같구나. 봉구는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봉구는 맛있는 아침상을 받았습니다. 따끈한 밥에 된장찌개, 구운 생선까지 나왔습니다. 이야, 진수성찬이로구나. 봉구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주인 영감이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봉구, 이걸 받게. 주인 영감이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노자일세. 먼 길 가는데 빈손으로 보낼 수 없지. 봉구가 받아보니 떡과 엽전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괜찮네. 자네가 나를 기억하고 축하하러 왔으니 당연한 것 아닌가? 봉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잘 가게. 또 마을에 오거든 들르게나. 예, 그러겠습니다. 봉구는 신이 나서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다가 나무 아래 앉아 쉬었습니다. 하, 대성공이야. 말 몇 마디로 이틀 동안 실컷 먹고 돈까지 받았어. 봉구는 보자기를 풀어 떡을 꺼내 먹었습니다. 역시 세상은 말재주로 사는 거야. 그때 옆에서 다른 거지가 지나갔습니다. 여보게, 자네 어디서 그런 떡을 얻었나? 아, 이거? 잔치집에서 얻어왔지. 잔치집? 거지 차림으로 어떻게 들어갔나? 봉구는 자랑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다른 거지는 감탄했습니다. 대단하구만. 나도 그런 재주가 있었으면 좋겠네. 재주는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익히는 것도 있네. 자네도 노력하면 할 수 있어. 고맙네. 조언 잘 들었어. 다른 거지가 떠나고 봉구는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며칠 후 봉구는 다른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도 잔치 소식이 들렸습니다. 또 잔치가 있구나. 이번에도 해볼까? 봉구는 잔치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법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어르신, 잔치에 쓸 글씨를 써드리겠습니다. 주인이 반색했습니다. 글씨를? 자네가 글을 아는가? 물론입니다. 사실 봉구는 글을 조금밖에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는 척은 잘했지요. 그럼 저기 현판에 축하 문구를 써보게. 봉구는 붓을 들고 엉성하게나마 글씨를 썼습니다. 주인은 글씨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글씨가 좀 서투른데? 이건 새로운 서체입니다. 요즘 한양에서 유행하는 거지요. 그런가? 신기하구만. 주인은 그러려니 하고 봉구를 잔치에 들였습니다. 봉구는 또 실컷 먹고 마셨습니다. 역시 말재주만 있으면 세상 어디서든 살 수 있어. 이렇게 봉구는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재치와 말재주로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어느 날 봉구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평생 거지로 살 수는 없잖아. 뭔가 제대로 배워야 하는데. 봉구는 서당을 찾아갔습니다. 훈장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글을 배우고 싶습니다. 글을? 돈은 있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심부름을 하겠습니다. 대신 글을 가르쳐 주십시오. 훈장님은 봉구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좋네. 그럼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공부하게. 봉구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글을 배웠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봉구는 이제 제법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실력을 갖추었구나. 봉구는 더 이상 거짓말로 밥을 얻어먹지 않았습니다. 진짜 재주로 떳떳하게 먹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봉구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봉구는 가난해도 노력하는 사람이야. 재주도 있고 성실하기까지 해. 봉구는 작은 집을 얻어 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봉구는 옛날 잔치 때 만났던 주인 영감을 다시 만났습니다. 봉구 아닌가? 어르신. 오랜만입니다. 자네 많이 달라졌구먼. 이제 거지가 아니네. 봉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 덕분에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자네를 안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었지? 봉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그랬습니다. 주인 영감은 크게 웃었습니다. 알고 있었네. 하지만 자네의 재치가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돌려보낸 거야. 정말입니까? 그래, 자네는 꾀가 많았지. 그 꾀를 좋은 쪽으로 쓰니 이렇게 잘 되지 않았나? 봉구는 감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어르신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봉구는 더욱 열심히 살았습니다. 재치와 성실함을 겸비한 사람이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봉구의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했습니다. 재치도 좋지만 그것을 올바르게 써야 한다. 봉구처럼 노력하면 누구나 잘 살 수 있어. 봉구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꾀가 많아서 위기를 넘겼고 그 꾀를 바탕으로 진짜 실력을 쌓아 성공한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봉구도 늙었습니다. 손자들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봉구는 웃으며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손자들은 재미있어 하며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해요. 너희도 어려움이 있을 때 지혜롭게 헤쳐나가거라. 하지만 나쁜 마음으로 남을 속이면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봉구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꽤 많은 거지가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지 말입니다.